고령화로 진행이 되면 어떤 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냐는 거예요. 바로 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죠. 결국은 이 바이오, 생명공학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를 사실 보유하는 기업이고, 그게 바로 현재의 테크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교수님, 두 번째 뉴노멀은 노인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뉴노멀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가 노인사회, 세 번째가 네. 이제 양극화 사회가 네.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기후위기인데, 이 노인사회는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10,000년 또는 12,000년 전쯤에 이제 첫 번째 초거대 혁명, 농업혁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초거대 혁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수명을 이제 학자마다 달리 보는데, 원시 수렵 사회도 한 30, 40세 사이고, 그리고 농업 사회도 한 30, 40세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과 달리 이제 뭐 제대로 된 의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어요. 또 유소년 때 많이 죽어요. 그러면 농업사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직접 식량 생산하고 그래도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더구나 인구도 늘어났다니까 수명이 더 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수렵사회는, 원시 수렵사회는 뭐 여기서 떠도니까 건강한 육체 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다양한 음식을 내가 섭취할 수도 있고 부족하지도 않고, 원시 공산사회라고 하고요. 그 당시가 굉장히 유토피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좋았는데, 농업사회로 가면서 모여 살게 되니까 일단 질병이 들끓고, 또 이제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데 생산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아기도 더 많이 낳고, 그런데 보니까 질병이 들끓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동시에 또 영양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기껏 우리가 이제 식량 생산하는 것이 들에 있는 모든 걸 다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게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 상태가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편중되어 있고, 갑자기 흉작이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엄청나게 흉작이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아니면 뭐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해 농사 망치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기아 상태에서 막 너무 막 힘들다가 병 걸려서 죽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명이 늘지 않았는데, 수명이 언제부터 늘기 시작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식량 생산도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농사하는데도 도입이 되니까. 그전에는 농사 지을 때 기계라는 게 없고, 기계 우마차고 홈이고 나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기계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는데, 기계가 아니라 도구잖아요. 드디어 이제 기계가 등장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많이 이제 맞추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아요. 언제부터 오래 살기 시작하냐면, 제가 산업혁명이 18세기 중엽이니까 1750년대 중반이잖아요. 유럽 전역으로 북미까지 번져나가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리거든요. 1850년 경부터 수명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기대 수명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1850년 그 후반이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의 라이프 익스펜던스,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기대 수명이 한 80세 다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긴 나라 하면 뭐 일본이 한 85세 정도 남녀 평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 84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늘어나니까 일단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비중이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또 한 100년 정도 흐르면,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결혼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 기대 수명은 1850년 이후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그 합계 출산율은 1950년대 후반, 그러니까 다시 또 100년이 지난 다음부터 출산율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마저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선진국은 좀 일찍, 여기 보시면 선진국, 여기 보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지역이 좀 빠르게 줄어들었고, 여기도 그래도 1950년대 중후반까지 몇 명이에요. 이게 2명, 3명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2.1명 정도가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그 정도의 인구라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국에서 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100년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금 1950년인데 지금 2030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2023년이니까 한 7, 80년 만에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기대 수명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진 않는데, 출산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난 한 50년, 70년 사이에 빠르게 감소하니까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그래서 또 젊은 인구 보통 하면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 부양하는 그 노인 하면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데 그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가 그래서 굉장히 다 빠르게, 특히 일본이 제일 빠르게 증가해서 여기가 이제 지금 2022년이에요. 네. 제일 끝에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 한 29% 정도 네. 되고요. 유로 지역도 한 2% 정도, 22.5% 정도 되고 한국이 어느 정도냐면 한 18% 근접했어요. 17.5% 정도. 20%부터가 초고령 사회였나요? 그렇죠. 초고령 사회. 진입 앞두고 있죠. 라고 하고 바로 진입 앞두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르냐 하면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OECD 회원국이잖아요. 네. OECD 회원국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면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됐어요. 5.4%. 근데 OECD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18%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단언하건데 OECD 평균을 이제 추월할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 고령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2년에 5.4명에서 지난해에 17.5명이니까 그게 무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는데 OECD 평균은 92년에 12%에서 18%로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평균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서 이제 OECD 평균도 추월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합계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몇 명이냐면 1.76명이었었거든요. 1.76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감소했어요. 지금 또 제일 빨리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 제가 알기로 0.7명 정도. 그렇죠. 지금 유일무이한. 그래서 지난해가 0.78명이었는데 0.78. 올해 지금 0.7명도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 제가 알기로 0.6 0.57명인가 0.6명 정도. 네네, 0.57명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도대체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건가요? 제일 낮습니다. 지금 뭐 홍콩, 뭐 마카오 정도가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데 홍콩, 마카오랑 비교할 수가 없죠. 거기는 그야말로 도시에 아파트밖에 없고 사람밖에 없어요. 인구 밀도도 훨씬 더 높아요. 거기랑 비교하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 정도랑 그냥 비슷하니까 먹고 살아도 되겠네. 전혀 아니죠. 이거는 초비상 사태다. 그래서 제가 4가지 뉴노멀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뭐가 지금 우리나라 제일 지금 긴급한 문제입니까? 이러면 저는 인구 고령화를 들어요. 그쵸.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한테 정말 제일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럼 노인사회의 좀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뭐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적인 마찬가지 현상인데 점점 노인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생산연령 인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한 젊은 사람 대비 뭐 나이 드신 분 그런 인구 비중이 한 2대1 또는 3대1 그 사이에 지금 있는데 조만간 2대1 정도 되고 이게 나중에 1대1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한 2050년 정도 되면 한 그 정도 될 거라고 좀 보는데 그 이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한 명이 한 명을 부양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다는 거고 전 세계의 어떤 사회, 문화, 정치, 지형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 사회로 바뀐다는 거 뭐예요? 노인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사회라는 거 뭐예요? 결국은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룹이 힘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의 복지를 더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고 당연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을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미래는 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국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찰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생산 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이 이제 산업사회의 3대 생산 요소고 디지털 사회로 오니까 AI 로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 노동력이라는 게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 요소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고령화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되면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2018년 이후에 거의 매년 30만 정도 계속 감소해요. 생산 연령 인구만. 총 인구도 2020년 이후에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그 생산할 수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절대 수가 감소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디지털 혁명이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빠른 디지털 어떤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실제 우리가 산업 로봇을 도입한 비율로 보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거의 1위, 2위를 현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한데 그게 또 일자리를 또 줄이는 그런 또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일자리를 지금 당장 부족해진 일자리 부분을 또 채우는 그런 또 역할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 그 소위 얘기하는 그 AI 로봇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아이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산만 하고 밤낮으로 생산만 해요. 소비는 누가 해야 되냐? 점점 감소하는 인구. 그것도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덜 소비하죠. 여행도 덜 다니고 아무래도 옷도 덜 사 입고 그리고 쇼핑도 덜 하고 그렇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총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생산도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 거기 보면 OECD 거기 회원국 중에는 지금 뭐 멕시코도 있고 뭐 지금 아직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 나라도 많잖아요. 선진국 소위 EU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북미 국가 정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비율이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도 이미 인구 고령화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기 불황 상태에 접어들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계속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해오고 하잖아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그 상태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걸 갖다 영어로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 이건 단순하게 경기가 뭐 호황 불황해서 지금 불황 상태로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을 저는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사회 한국사는 지금 축복과 저주에서 아무래도 안 좋은 쪽에 가까운 건가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저는 이 노인 사회로 전환되는 거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령화 속도를 줄이는 거. 아예 그걸 뭐 반대로 뒤집지는 못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속도를 줄여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래저래 고령화가 되니까 여기에 그래도 잘 적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섞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달라요. 하나는 어떻게 속도를 줄일 거냐. 그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합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막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점점 더 사회 참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고 출산할 인센티브가 자꾸 줄어들어요. 일단 동물과 비교해봐도 소위 얘기하는 수명이 긴 동물일수록 덜 낳잖아요, 새끼를. 뭐 점점 그 기대 수명이 길어지니까 내가 빨리 결혼해서 빨리 이세를 만들 필요성이 동물적인 측면에서 좀 줄어들었다는 거고 또 여성이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내가 결혼해서 출산하면 내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내가 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작용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된 것이 디지털 사회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또 그렇게 또 공장 자동화가 되고 그래서 기업 가면은 번번한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지난해까지 평균적으로. 올해는 제가 볼 때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일자리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게 한 가지고 더군다나 지난 한 2017년 이후에 그 부동산 가격이 뭐 한 3배 이상 막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출산율이 막 줄어들어요.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일자리 줄어들고요. 부동산 가격이 막 도발 때 출산율이 막 줄어드는데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0.7, 0.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못하는데 그나마 일자리를 내가 겨우 구했어요. 보니까 서울이에요. 딱 올라와 보니까 내가 어디가 살 자리가 없어요. 내가 등 붙일 데도 없는데 뭐 어떻게 결혼하고 내가 아기를 가져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교육비가 보니까 뭐 대학까지 내가 교육시키려면 뭐 3억이 드니 4억이 드는데 하는데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 절반 이상을 거기다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뜻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거예요. 반대로 세종시는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안정된 일자리. 거기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거기다가 또 교육비도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저렴.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인구 고령화의 대책이다. 그게 상책이고 하책은 요즘 얘기하는 외국 노동자를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저는 그건 정말 하책이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일부 할 수 있는데 기왕 한다면 고기술 그런 인력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캐나다가 그렇게 해요.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노동자 안 받아요. 저렴한 그런 생산 노동자 안 받아요. 하이테크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 거기 전부 창업자가 다 누구예요?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다 이민 온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받아야 되지. 그 건설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일할 사람들 그냥 받아오면 그러면 그거는 좀 하책 중에 하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노인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초저출산율로 인한 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상책인데 사실 그게 뭐 당장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인구 고령화 대책 및 적응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제 그 위기는 뭐 위험과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로 진행되는 이 노인 사회로 가는 것이 제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힘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령화로 진행이 되면 어떤 기업이 과연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냐는 거예요. 바로 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럼 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일단 더 오래 살고 싶고, 사람이 오래 살면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안 아프고 싶잖아요. 결국은 이 소위 얘기하는 바이오, 생명공학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를 사실 보유하는 기업이고, 그게 바로 현재 테크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업체 강의 가서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기업하고 연간 이렇게 융복합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기업에 갔는데 거기 향수를 만드는 기업이더라고요. 향수는 누가 쓰나요? 젊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만 쓸 게 아니라 점점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거의 20%가 60% 노인인데 냄새는 노인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자꾸 노인 돼가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런 향수도 만들면 좋지. 집에서도 방향제도 그분들을 위한 방향제를 만들면 좋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제품 개발할 때부터 그건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향수 그게 그냥 완전 케미칼이 아니라 정말 자연 친화적인 걸로 만들어 가지고 실버 퍼퓸으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그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부자들이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그래서 노인 관련된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요즘에 가지고 실버 모델도 많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못 내고 싶고. 근데 한번 젊으신 분들 한번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뒷방 신세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내가 멋있게 살고 싶고요. 연애도 하고 싶고 내가 나가서 나도 멋쟁이 소리 듣고 싶거든요. 향수도 뿌리고 싶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난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면 그게 또 국제 경쟁력을 또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이제 노인사회 비즈니스로서 좀 필요한 건데 노인사회 개인은요. 이제 100세 인생이 꼭 축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버틸 경제력이든 체력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진짜 되게 걱정도 하시잖아요. 그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첫 번째 이미 뭐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 주변에도 아이고 나는 뭐 이제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난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100세까지는 다 산다. 그러니까요. 예? 100세를 목표로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건강에서도 100세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맞아요. 나의 재무, 나의 여러 자산 관리도 100세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하다가 보면 나 80세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다 돈 주고 내가 다 써버렸어요. 나는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야말로 가난한 노인으로 그냥 살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젊으신 분들은 120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몇 년 전에 100세였어요. 올해 물어보면 120세예요. 그 정도 살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 기술이 발전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바이오 의료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점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다음에도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오래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걸 일단 전제에 두고 나의 그 신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나의 재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재무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데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내 일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어떻게든 보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냐? 소위 얘기하는 미래의 그 테크 기업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기업. 앞장서서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보자.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특히 제가 볼 때는요. 한국 자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사실은 그 몰빵도 거의 부동산에. 근데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에서 1.7%밖에 안 되는데 95%는 우리나라 원화자산에 투자하고요. 그것도 65%는 다 부동산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조금 주식이라고 하는 아니면 채권이라고 하는 아니 그냥 은행에 넣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다 우리 한국계 기업만 한다. 최근에 와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국도 일부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여러 뭐 서학개미니 중학개미니 뭐 일학개미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규모가 저는 상당히 적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를 봐가지고 그 소위 미국의 달러가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면 다시 또 미국의 국채를 산다고 해서 다시 또 돈이 들어와요. 또 그런 과정에서 돈이 전 세계로 공급되니까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로 달러가 공급이 돼야지만 세계가 그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쓰면서 다시 또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또 들어와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그럼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약간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나와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데 그 속에 보면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주식 투자가 또 다시 수익률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또 벌어요. 미국은 이 전 세계와의 교류를 할 때 보면 무역하면 상품 및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의 그림인데 상품 및 서비스보다는 자본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또 상품 및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쪽에 더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거 모든 자산 다 팔고 도망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뭐 투자를 해도 잠포도 보고 막 단타 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적성에 맞아서 돈 벌었다 그러면 정말 뭐 할 말씀 없는.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적성도 안 맞고 재능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해도 적어도 몇 년 이상 뭐 최소한 2, 3년, 5년 10년. 왜냐면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일생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내가 100세 이상 사는데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다. 주인이 되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사고 팔아요, 잘.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내 기왕이면 거기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내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 한 절반은 갖고 계시고 내가 단타도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김작가 TV에 나와주시는 이제 나이가 90 정도 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의미는 이제 돈과 건강과 관계는 친구라든가 가족 다 중요한데 사실 나머지 것들을 다 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내 친구와 취미생활과 어떤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잘하려면 돈이 무너지면 위에 것들도 사실 하나씩 좀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네, 우리가 제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꼭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직장도 요즘에 이제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미래보다는 욜로라든가 이런 거 이제 현재가 중요한 것도 맞잖아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월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는데 그 미래도 언젠가 본인한테는 현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 너무 지금의 행복에만 초점을 안 맞췄으면 근데 그게 좀 좋겠다는 생각도 요즘 좀 들더라고요. 젊은 분들을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일자리 줄어들죠. 집값은 막 비싸죠. 너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해도 뭐 코인이나 뭐 해가지고 막 단타를 치거나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막 노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휴 이생망이다. 그냥 뭐 내가 아르바이트 좀 벌어가지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그 두 가지 다 하시면 정말 안 된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100세 이상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20대, 30대, 40대면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 60년 이상 다 남았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 가지고 그냥 내가 사는 건데 그거 까딱하면 동물농장에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 정말 그거는 정말 저는 말리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노인과 이제 고령화 관련된 콘텐츠 만들면서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 노후도 언젠가 굉장히 힘들으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노후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우리 노후가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